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인공지능융합부 교수 장철입니다. 2021년도 의료기기 통합정보뱅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온텍스트 전문 세미나에 강사로 초빙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헬스케어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제품 동향과 전망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료제약 의료기기 산업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임에 있어 다른 산업 섹터와 비교할 때 위험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nothing venture, nothing have의 법칙에 근거해서 도전적인 경영을 진행하기보다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의 경영 방침을 세우고 새로운 사업의 영역이나 신기술 개발에 투자하기보다는 인수합병과 같은 기존의 시장의 점유와 이를 통해 사업 확장을 도모하는 전략을 가져온 것이죠. 물론 이 전략이 가치가 없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전략은 회사 경영에 있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영 방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현 시대의 새로운 환경은, 즉 코비드-19이라는 질병에 의해 창출된 이 시대는 의료업계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패러다임을 크게는 붕괴시키고 시장의 공급과 수요의 비즈니스 사슬의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헬스케어 영역에서 디지털 변환의 가속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한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과 이 향상으로 인해 의료 전문가와 환자 모두의 임상 결과들이 향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으며 의료 제약 및 의료기기 섹터에 많은 기회들을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를 잡기 위한, 또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팬데믹 환경하에서 기업을 준비시키고 이 팬데믹에 대항해 싸울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로 기업의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채택이 하나의 열쇠를 기업에 주어지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질병 진단, 검사, 신약 발견 및 개발 등의 다양한 분야에 AI 기술이 접목되어 미래 의료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 데이터의 인플루언스 툴에서 발췌한 이 워드 클라우드에서 보이고 있는 문구와 단어들을 볼 때 의료 산업 전반에 AI 기술을 지칭함에 있어 인플루언서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주요 AI 기술이 어떤 것들과 매칭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가장 관련성이 높은 AI 기술, AI 채택의 주요 이유, AI가 활용되고 있는 핵심 분야, AI의 솔루션이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이점들을 통찰력 있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문구 및 단어는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 데이터과학과 같은 기술들이며 로봇, 이미징, 수술, 연구, 자동화 챗봇, 혁신, 붕괴, 디지털 변환 등의 AI의 용도와 장점을 가리키는 단어 및 문구들이 발췌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의료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키 챌린지들은 무엇일까요? 크게 4가지로 들 수 있는데 시간, 공급, 코비드-19, 비용입니다. 각각을 세부적으로 다뤄보자면 우선 시간은 제품 개발 및 임상시험 완료까지의 지연을 의미합니다. 의료 제약 의료기기의 설계와 개발은 규제로 인한 고비용과 출시까지의 오랜 소요 시간을 초래합니다. 이는 기업의 수입 감소와 소요 비용 증가라는 압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을 개발하는 전체 과정은 긴 경우에 약 12년에서 18년이 걸릴 수 있으며 종종 20억에서 30억 달러의 소요 비용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이 도전의 규제 승인 성공률은 약 10%밖에 안 되고요. 약 80%의 임상시험이 환자를 모집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실패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환자의 모집의 어려움 때문이며 이는 임상시험의 비용과 수용시간의 증가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공급은 비효율적인 인프라 및 성능 문제에 취약한 공급망을 의미합니다. 제약과 의료기기 산업은 종종
이런 비효율적인 인프라 및 성능 문제에 취약한 복잡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나쁜 것인지는 몰라도 코비드 19으로 인해 우리는 이런 공급망의 취약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공급에 광범위한 차질이 벌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비드 19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급망의 취약성만을 보여주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의료의 모든 영역의 맹점들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격리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병원과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업무로드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비드 19은 임상시험의 속도를 늦추거나 중단시키게 되었고 이를 통해 코비드 19 관련 의료기기 또는 제약을 제한 분야에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물론 원격 진료나 원격 환자 모니터링 등 대안의료가 활성화되어 피해를 줄이긴 했지만 정상으로의 복귀는 아직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비용입니다. 의료에서 비용의 문제는 언제나 함께한 이슈였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이슈입니다. 아쉽게도 건강관리 비용은 지난 10년간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겁니다. 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병원, 의료 시스템,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운영 비용의 증가가 초래될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인력, 의료 장비, 약물, 기타 병원 리소스의 수요 증가로부터 초래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의료 지출은 국내 총생산 대비 GDP 대비 2010년 16.3%에서 2019년 17%로 증가했으며 2028년 약 20%까지 미쳐서 약 6.2 트릴리언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천조의 지출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그리고 어떤 혁신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는 필수적이지만 보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크홀더들의 요구와 혁신에 대한 끊임없는 수요는 의료의 결과 개선과 품질, 접근성, 경제성의 향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더해 코비드 19과 같은 환경적 요소가 더해져서 의료 산업 자체를 기회와 혁신을 도모하는 역동적인 산업의 영역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새롭고 진화하는 수많은 기술들은 이 변화하고 있는 의료 동향에 영향을 미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데이터를 원격으로 추적하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전문 치료에 활용하기보다는 환자의 질병 예방과 1차 진료가 가능케 하는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코비드 19의 유행은 의료 산업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인공지능, 머신러닝, VR, AR, 웨어러블 등 이런 기술들과 같은 기술 중심 의료 솔루션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했으며 효과적인 지원 솔루션의 주요 도구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의료는 지난 몇 년 동안 긴급 의료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진화하였으며 코비드 19과 함께 이 위급한 시기에 긴급 의료 시설을 크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원격 의료의 장점은 의사와 환자 모두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스트레스를 절약하는 데 매우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사가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진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격 의료는 현대 의료의 새로운 시대를 진정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헬스. 디지털 헬스는 우리 일상에서 점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래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 동향에 가치 있는 도구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웨어러블과 스마트 기기는 사용자의 수면 패턴, 칼로리 섭취, 운동 시간과 같은 환자의 일상을 추적할 수 있게 하였고요. 이를 통해 의료인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환자의 관리 프로토콜을 수정하는 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특이한 심전도 패턴을 감지하고 의사에게 알려주어 더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에 환자가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웨어러블 장치가 한 예가 되겠습니다. 3월 인터넷과 결합된 이 디지털 장치들은 개인 맞춤형 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에 일목을 하였고요. 이 헬스케어 테크놀로지 트렌드의 주요 도구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과학 및 예측 분석의 개선이 또 하나의 의료기술 동향입니다. 만성질환으로부터 고통받는 환자에게서 생성된 모든 데이터를 습득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과학 및 예측 분석 기술의 급속한 개선으로 인해 환자의 조상과 이런 가족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높은 위험을 가진 환자를 분류하여 질병을 효과적으로 진단하는 것과 같은 더 깊고 더 정확한 분석과 해석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AI가 의료 인력의 자동 분류 지원, 임상 운영의 최적화, 정량 영상을 통한 정밀도 높은 진단을 이끌고 이를 통해 향후 헬스케어 트렌드를 이끌 것이라는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AI는 다른 의료기술과 결합해 환자의 보다 정밀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5G. 5G는 데이터 고속 전송 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에게 설치된 센서 데이터의 유비쿼티를 증가시킴으로써 환자가 병원 시스템에 쉽게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방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수행되는 의료행위 절차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과거의 네트워크가 원격 의료의 작업 전달에 있어 긴 대기 시간을 가지기에 제한적이었던 그 대량의 이미지와 같은 데이터 전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네트워크의 짧은 대기 응답 시간으로 인해 의료인의 실시간 피드백을 가능케 함으로써 기존의 건강관리 서비스뿐만 아니라 로봇 및 기타 최소 침습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원격 의료 서비스까지도 가능케 하였습니다. 또한 AI, AR, VR과 같은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의사의 치료 수행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의료혁신 서비스에도 사용되어서 고품질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VR, AR. 혁명적 기술이라고 불리는 가상현실 기술은 환자와 의료인이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돕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 의료인의 훈련, 수술 시뮬레이션, 환자 치료 및 관리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6가지 대표 헬스케어 테크놀로지는 현재 독립적인 형태가 아닌 기술의 유기적 조합에 의해 의료혁신 기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기술, 그러니까 각각으로 최신의 의료기술을 언급하기보다는 중심적인 주제를 두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언급하고 현재와 미래의 동향을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앞으로의 의료기술 동향을 말씀드림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또한 다양하고 많은 내용들 중에서 학계에서 연구되고 있는 내용들을 선별하여 말씀드림으로써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신의 의료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의료 인공지능은 무엇입니까? 이 또한 다양한 정의가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 인공지능은 입력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결론을 근사하는 컴퓨터 알고리즘 능력을 말하며 지능, 그러니까 즉 인간의 인식을 모방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기계 학습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분석과 이해를 도모하는 컴퓨터 알고리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능력이 복잡한 의료와 의료 데이터에 사용될 때 우리는 이를 의료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공지능이 입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에 유용한 통찰력과 예측의 결과를 얻기 위해선 광범위한 입력 데이터를 사용하여 훈련되어야 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과거의 데이터의 통찰력을 통해 임상의사 결정을 만드는 증거 기반의 의학, 그 본질을 그대로 카피한 것이죠. 다만 전통적인 인간에 의한 결정은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통계적인 방법과 또 그들만의 방정식으로 연관성에
또 그에 따르는 결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잠재력에 디펜던트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계학습은 이 기계학습을 근원으로 한 인공지능 기술은 거의 무제한의 입력을 동시에 관찰하고 처리하여 쉬운 방정식이나 패턴이 아니라 복잡한 연관성을 밝혀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들을 신중히 분석하고 평가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잘 훈련된 임상의의 어떤 퍼포먼스들을 구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건강 관련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은 진단 프로세스, 치료 프로토콜 개발, 의약품 개발, 개인 맞춤형 의약품 및 의료기기, 환자 모니터링, 관리 이런 곳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의 예방과 예측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비용 절감, 환자 만족도 향상, 직원 및 의료 인력의 최적의 배치 및 수주의 최적화, 환자 체류 기간의 단축, 환자의 재입원 감소 이런 것들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와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료 분야에서 AI의 광범위한 사용이 비교적 새롭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직업의 자동화, 편향 이런 윤리적 우려는 계속 논의 중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과는 다른 점, 즉 인공으로 개발되는 지능들은 입력 데이터에 의존적인 리터럴 알고리즘이라는 것과 일부는 프로그래밍만이 이해할 수 있는 블랙박스 알고리즘이라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결정의 이면에 있는 논리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발생되는 신뢰도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 사항입니다. 다음은 산업 전반의 AI 가치 사슬을 보여줍니다. 그림에서는 AI 가치 사슬의 주요 세그먼트에 대한 개요를 보여줍니다. 그림에서 살펴보실 수 있듯이 AI 가치 사실은 데이터 입력, 빅데이터 관리, AI 기술, AI 활용의 4개의 부분으로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하는 것의 대표적인 기술들은 머신러닝, 데이터 사이언스, 컨버세이셔널 플랫폼, 컴퓨터 비전, AI 칩, 스마트 로봇, 그리고 컨텍스트 어웨어 컴퓨팅과 같은 주요 이런 어떤 AI 기술을 사용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에 5페이지 정도를 통해서 간략히 이 기술의 선도적인 AI 벤더들과 그리고 이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머신러닝은 해야 할 일을 명시적으로 전달받지 않고 데이터를 통해 배우고 향상시키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크게 2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데이터 분석 툴과 함께 데이터 중심 의사결정을 강화하는 영역과 둘째, 모델을 구축하고 AI를 더 큰 어플리케이션에 통합하는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리딩 벤더의 경우 구글, 아마존, IBM,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바이두 등을 들 수 있으며 디스트리뷰팅 벤더의 경우 스파크 코그니션, 코그니티브 스케일, H2O.ai, 알고리즘이야 이런 어떤 등등의 업체들이 있습니다. 기업이 디지털화, 자동화를 추구하면서 데이터 과학에 대한 요구가 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해석하고 단순화하여 통찰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쟁의 우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스는 오랫동안 데이터 과학 분야의 선도업체였고 분석과 데이터 과학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틈새 업체들의 경우 특정 시장 및 기술 부분, 즉 데이터 마이닝과 같은 어떤 데이터 과학의 하이 세트들을 공략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화 플랫폼인 버추얼 어시스턴트입니다. 이것은 가장 실질적인 AI 사례일 것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4S에 시리를 출시한 이후에 우리는 다양한 버추얼 어시스턴트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마존 알렉사와 같은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 기술은 가정에 스며들었습니다. 코비드-19은 이 기술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한몫을 더했습니다.
네 번째로 모델을 강화하기 위해 시각적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기업은 이 컴퓨터 비전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억 대의 감시 카메라를 가진 중국의 AI 기업의 약진이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코비드 19의 대유행은 컴퓨터 비전 기술의 수요를 증가시켰고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의 신원 확인, 잠재적인 질병 보균자를 확인하기 위한 군중 스캔 등의 기술을 개발케 하였습니다. 또한 터치리스 직원 체크인과 같은 지원에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클라우드 호스팅과 같은 컴퓨터 비전 서비스를 통해 더욱 많은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 컴퓨터 비전 기술은 사용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그 AI 시스템의 처리량을 감당하기 위해 AI 칩의 성능은 발달해야 합니다. 선도 벤더들은 자체 개발 프로세스를 개발하여서 맞춤형 AI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AI 기술, 신경망 개발에 필수적 역할을 해온 GPU의 경우 주요 수혜자인 NVIDIA를 긴장시키는 어떤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센서에서 파생된 데이터의 해석으로 그런 해석을 기반으로 상황을 예측하고 적응하는 머신러닝 기술은 코봇과 어떤 다른 이런 스마트 산업용 로봇 개발에 필수적입니다. 진정한 스마트 로봇이 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비전,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상황 인식 등의 AI 기술의 접목이 필요합니다. 노인 장애인 환자의 보살핌과 지원을 제공하는 케어 로봇의 경우 아직 수요가 크지는 않으나 향후 10년에 걸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로 고민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더욱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빅테크 기업에 있어서 컨텍스트 어웨어 컴퓨팅은 고객을 유치하고 확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변화하는 상황, 새로운 요구를 사전에 예측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대응을 이끌어냄으로써 상호작용을 개선하고 보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환자의 위치, 이동, 심박수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자의 전후 상황을 인식해서 행동평가를 이끌 수 있는 장치 개발 등이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제약산업에서의 AI 가치사슬의 핵심 주체는 다음 테이블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 핵심 주체들은 AI 채택의 도전적인 자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 제공자이면서 주체인 헬스케어 벤더는 다음 테이블에 보여지는 것과 같고요. 헬스케어 업계 전문 벤더들과 AI 채택을 주도하고 있는 병원과 페이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벤더로는 IBM,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센처, 유나이티드 헬스, 휴머니아, CVS 헬스, 메어 클리닉, GH스케어, 조에티스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의료기기 AI 밸류체인에 있는 주요 플레이어들은 다음의 테이블과 같고요. 주요 7대 기술의 채택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3M, 메드트로닉스, 로체, 필립스, GH스케어, 커너 등이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AI 가치 사슬의 주요 제약, 헬스케어, 의료기기 회사들은 각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개발 및 영업 목표에 따라 제시한 7가지 주요 AI 기술을 선도적으로 채택하고 작게는 회사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크게는 의료기술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또 다른 기회가 제공된다면 각 회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AI 기술들을 선별해서 알아봄으로써 주요 벤더들의 AI 기술과 그런 기술의 현재와 미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언급한 그럼 AI, 그러니까 의료 AI의 현재 동향은 무엇일까요? 베런 부시는 브리티시 저널 오브 제너럴 프랙티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메디컬 필드에 진출하는 신기술은 단순히 우수한 효율성을 입증하는 것 이외에도 현재 의료행위 간행과 통합되어야 하고
적절한 규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진과 환자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이런 도전들이 AI 연구와 채택에서 많은 새로운 트렌드로 이루어졌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료 AI 기술은 잘 정의된 작업에서 우수하기에 이 기술을 사용하는 연구들이 의사와 연계하여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과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하고 정의가 어려운 솔루션을 찾기보다는 명확하게 정의된 입력과 쉽게 검증되는 이진 출력, 정상이라든지 비정상 또는 양성이라든지 음성, 이런 작업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AI의 맹점이 아니라요. 현재 의료에 사용되는 잘 정의된 작업에서 AI 기술을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안전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접근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헬스케어 AI는 의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절대 불신에 쌓인 AI 기술을 즉시 믿을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 AI는 환자 관리의 1차적 책임을 사람인 의사에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수적이지만 제한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후 어디까지 의료 AI가, 그러니까 의료가 이런 어떤 AI 기술들에 의존할지 상상하기 어렵지만 기술이 환자와 의사 간 공감이라는 인간만이 가진 자질을 넘어서기 위해선 오랜 소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료 AI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열악한 환경에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단일 AI 의료 시스템은 한 번에 많은 인구를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문 지식과 전문 기술이 부족한 환경에 이상적인 기술입니다. 의료 AI의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잘 구조화되지 않은 교육 데이터로서 발생하는 과적합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과는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현상에 대한 데이터가 선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미국 유스대학에서 의료인공지능과 관련된 최근 행보와 이슈, 연구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탠포드에서 나온 보고서와 연구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포드의 한 보고서를 통해 AI 스킬 페넌트 레이트, 그러니까 즉 직업 전반에 걸쳐 AI 기술이 얼마나 점유하고 있는지를 보는 지표, 요것이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이 비율이 한 2 정도가 되고요. 이 의미는 전 세계 동일 직종에서 AI 기술의 침투율이 2배 정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경우 2015년도에서 2020년도 기준 약 5년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1배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별로 살펴볼 때 최근 5년간 전 세계에서 AI 기술 침투율이 높은 5개 산업, 교육, 금융, 하드웨어 및 네트워킹, 제조,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를 볼 때 인도, 미국, 독일, 중국이 상위권에 등장하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 교육과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에 포함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민간 투자, 퍼블릭 오퍼링, M&A, 마이너리티 스테이크 등 전 세계의 AI 투자액은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 약 40%가 증가해서 총 679억 달러, 한 75조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고통을 받았고 또 이는 산업합병과 M&A 활동의 증가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가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절반이 코비드 19이 투자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27%는 실제로 투자를 늘렸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업종 분류는 자동차 조립 그리고 헬스케어 파마 산업 종사자들이 AI 투자를 늘렸다고 응답했습니다. 헬스케어 파마 산업의 경우 44%가 투자를 줄이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또 다른 44%가 AI 투자를 늘렸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2021년 봄 휴먼 센터드 아티피셜 인텔리전트 컨퍼런스가 스탠포드에 있었었고요. 여기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가정 간병인을 지원하고 보다 능동적인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의료 제공자의 신뢰를 얻고 유아기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컨퍼런스가 진행되었습니다. 가정 기반 의료는 전세적인 그 봉쇄 기간 동안에 어떤 도전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이었습니다. 이머시브 케어, 병원 밖에서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계된 가정 및 모바일 건강 기술은 강병희의 교체가 아닌 업무 능력을 형상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인공지능 기반 에이전트, 가상현실 기술, 원격 의료 등이 주요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컨퍼런스에서는 AI가 그 현재 반응형 의료를 능동형 의료로 이동시키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사후 대응적인 관리에서 사전 예방적인 관리로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으로는 의사의 일상 업무에 그 AI를 통합하는 것이 엄청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1차적으로 AI에 대한 인간의 편견을 타개하기 위해선 그런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고품질의 머신러닝이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나 단순히 임상의에게 고품질의 머신러닝이나 데이터를 제공한다라고 해서 기술이 바로 채택이 되고 행동 변화가 수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활성화를 위해선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갖춘 사용 가능한 통찰력을 가진 시스템과 같은 그런 의료계의 편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함께 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그 AI의 아동 발달 측면에 대한 역할도 소개되었는데요. 이 컨퍼런스에서는 그 AI 기반 기술로부터 아이들이 발성을 바탕으로 자폐증을 진단할 수 있는 연구를 발표했고 또 증가현실 안경 시제품을 제작해서 자폐증을 가진 어린이들의 교육에 도움을 주는 치료에 적용시킨 케이스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휴대폰에 게스왓이라는 게임 앱을 들어서 아이들의 사회적 기술, 눈길 접촉, 감정 인식을 훈련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예도 보였습니다. 스탠포드 메디컬 센터 포 디지털 헬스는 약 한 2,400개의 출판물, 설문조사, 인터뷰를 통해 그 연구 동향 및 결과를 분석해서 그 스탠포드 대학의 디지털 헬스에 대한 진화를 추적하고 탐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점은 지난 35년간 출판된 논문을 살펴볼 때 최근 5년간 디지털 헬스 논문이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헬스라는 것이 최근의 용어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식형 장치의 원격 모니터링과 같은 그런 의료기술 적용은 약 1990년대부터 때로는 1980년대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집중은 인터넷의 다양성의 증가, 그리고 스마트폰과 지능형 컴퓨터의 증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가와 이렇게 함께하는 기술적 폭발로 인한 치료 영역과 사례 수의 엄청난 증가로부터 기인합니다. 이 출간된 논문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임상 분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 분야는 심장대사와 혈액학이었고 다음으로는 멘탈 헬스, 뉴럴로지, 근골격계, 페인, 만성질환 등이었습니다. 적용 분야 중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 분야는 의료정보, 데이터 관리 및 워크플로우, 그 다음에 영상, 수술 및 마취 분야가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웰빙, 오믹스 등이 있었습니다. 암 환자와 종양학자들이 차대 감신사는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환자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일 겁니다. 환자의 예우는 앞으로의 의료 서비스가 이 환자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결정은 주로 의사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교육된 추측에 기원하였고 이전 환자 이력에 기초한 간단한 통계 모델에 의해 수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탠포드의 한 연구팀은 인공지능으로서 이 시선을 돌림으로써 이 중요한 예측의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진료 기록,
방사선 진단 보고서, 실험실 결과, 검사 결과, 활력 징후 등 약 15,000명 이상의 전이암 환자의 의료 기록을 이용해서 수천 개의 변수를 만들고 생존 시간 예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알고리즘이 잘 훈련된 의사들보다 약간 더 정확하고 전통적인 통계 모델들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얘는 무릎 X선 이미지 패턴을 읽어서 기존의 접근법보다 통증을 더 잘 측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통증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이유는 모든 환자가 그 절대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질병의 심각도를 가진 환자를 비교할 때 저소득 환자가 다른 그룹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봐도 말입니다. 따라서 스탠포드 연구원들은 통증을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측정하기 위해 AI를 사용했습니다. 골관절염의 그 심각성 지표인 여기 나타나고 있는 KLG, 켈그넨 로렌스 그레이드가 비슷한 그 두 명의 환자에서 비교되는 그런 인종적, 사회적 격차에 의한 페인의 베리에이션을 개선하기 위해서 4,000명 이상의 환자와 35,000명 이상의 손상된 무릎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인종, 소득, 체질량 지수 등 뭐 이런 기타 인구 통계 및 건강 데이터를 평가해서 통증 수준을 예측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밝혀진 바는 의사들이 KLG 평가에서 놓칠 수 있는 문제를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열지도와 같은 이런 어떤 시각적 데이터를 통해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더 적은 양의 오피오이드 처방과 그 다음에 니 리플레이스먼트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도움을 주는, 의사를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그 의료 영상 촬영의 가장 혁신적인 도구 중 하나는 자기공명 영상 촬영, 그러니까 MRI일 겁니다. 하지만 강력하고 통찰력 있는 정보를 줄 수 있는 MRI 스캔 기술은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측정하기 위해서 환자의 어떤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해 소요되는 40분에서 60분의 시간으로 인해 엄청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는 또 응급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 이런 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스탠포드 연구자들은 MRI를 가속할 수 있는 AI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요점은 데이터를 덜 수집하고 AI와 수학적 기법을 사용해서 영상을 재구성,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가적으로 모션 아티팩트에 대한 강한 그런 영상을 얻을 수 있다고도 말하고 있고요. 연구를 통해 기존의 스파르시티 베이스드 메소드 뿐만 아니라 훈련, 비훈련, 뉴럴 네트워크를 포함한 내용들과 비교를 함으로써 이 시스템에서 개발된 내용들이 더욱더 이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의료 인공지능과 관련된 최근 행보와 이슈, 연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얼리 모빌라이제이션은 합병증 감소, 회복시간 단축, 비용 절감 등 환자와 의료인에게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병원 내 의료인과 의료장치의 실시간 위치 파악을 위한 시스템을 환자의 감시에 이용함으로써 환자의 얼리 모빌라이제이션에 대한 측정 및 규정 준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입원 중에 환자의 이동 정보, 즉 로케이션의 정보를 움직임의 정보로 변환하고 기계학습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환자의 30day 리어드미션, 디스차지 로케이션, 랭스 오브 스테이와 같은 어떤 이런 임상 요인에 대한 추정도 가능케 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이고 있는 호킨스 PD 앱은 파킨슨병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음성, 균형, 걸음걸이, 손가락 반응, 태핑과 같은 그리고 트레머, 이런 어떤 파킨슨병 5가지 요소를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성 및 사회화를 포함한 기타 요인의 일일 변동성을 측정하여서 모바일 파킨슨 디지즈 스코어라는 그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한 스코어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파민제에 대한 반응인 증상 개선 등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기존의 표준 평가, 즉 유나이티드 파킨스 디지즈 레이팅 스케일보다 증상의 그 변동을 더 많이 포착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원격 의료는 계속적으로 개발되어 왔지만 규제, 지불, 기술 장애로 인해 채택이 쉽지 않았습니다. 코비드 19은 이러한 어려움들과 장벽을 빠르게 완화시켰고요. 그래서 코비드 19 이후 외래 진료의 원격 진료의 사용률이 증가해서 일부 병원에서 이전의 약 10%의 이용률이 코비드 19 이후 90%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됐던 원격 의료에 대한 그 서비스를 사용한 환자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또 경험된 환자의 접속이 계속 유지되고 또 다른 환자들에게 추천을 함으로써 이런 어떤 향후 접속률이 촉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코비드 19의 유행성과 전염성, 사망률 이런 것들에 대한 자유로운 의료행위에 대한 답이 없는 상황을 감안할 때 원격 의료가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의 통계는 아니지만 2020년 3월 6일 통계를 봤을 때 1135개의 원격 진료 CPT, 즉 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 Emergency Wave 코드가 그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에서 발행되었습니다. 또한 이 코드가 지금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비드 19의 계절화와 함께 연구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안과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호킨스 연구는 인공지능 기능을 CFP, Molecular Cloud Photography, 그러니까 모듈식 칼라 안저사진 시스템에 통합해서 OCT 매트릭스를 측정하는 대용품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OCT 매트릭스를 표준으로 해서 훈련된 딥러닝 형태의 AI 기술은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있는 눈에서 그 망막의 두께를 안정적으로 감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장협회는 디지털 기술이 심혈관 건강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 250만 달러를 수여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심혈관 건강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모바일 기술센터의 설립 자금으로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모바일 및 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해 환자와 임상의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진료의 질을 높이고 가치를 높이며 심장 질환과 뇌졸중의 진단과 관리를 개선하는 것이 이 팀의 사명입니다. 태블릿,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등 이런 디지털 기기가 점점 더 정교화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디지털 의료 기술을 채택하는 것은 건강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고 미국 심장협회가 믿고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가능한 최상의 권장 지침을 적절하게 전달받기 위해 조기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이는 일상생활로부터 전달된 데이터와 사회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의 통합 분석 기술을 통해서 구현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연구팀은 EEG 기록에서 간질 발작을 감지하고 국소하기 위한 나블 커플드 히든 마르코프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 모델은 발작의 시공간 전파를 추적하여 발작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계층적 그래픽 모델과 딥러닝 접근 방식을 통해 성능을 일반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트럭처럴 MRI, 펑셔널 MRI, EEG와 같은 이런 여러 스냅샷과의 결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스 홉킨스 연구팀은 간질 발작 전, 도중, 후에 환자의 데이터를 애플워치와 스마트폰에서 수집하도록 설계된 앱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가 발작에 대한 더욱 완벽한 기록과 관리를 유지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일, RAIL, 레일은 그 홉킨스 방사선과의 기반을 둔 개방형 인공지능 집중 연구 협업팀입니다. 이 그룹은 임상 이미지 영역과 컴퓨터 비전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존스 홉킨스 병원 내 이미지 처리 및 분석을 위한 리소스와 관련된 데이터 과학 협업과 영상정보학 분야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정보기술의 연구개발 사업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Gmind는 바이오마커 식별 및 질병 분류를 위한 엔드투엔드 멀티모달 영상 유전자 프레임워크를 의미합니다. 영상과 유전학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DNN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해석 가능한 바이오마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고 있는 연구는 투 펑셔널 MRI 패러다임과 싱글 뉴클로타이드 폴리모티즘 데이터를 포함하는 그 조현병의 모델입니다. 또한 존스 홉킨스 연구팀은 새로운 이미징 장치인 오토포토를 개발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기의 감염을 진단하는 인공지능 장치입니다. 오토포토는 뇌의 이미지를 촬영하고 기계학습을 이용해 감염 인구를 판별합니다. 부가적 기능으로는 원격 보건진료 시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과 또 이런 기능으로 인해 코비드-19에 강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의료 인공지능과 관련된 최근 행보와 이슈 연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연구팀은 임상종양학을 위한 현재 AI 적용 맥락에서 임상의사의 의사결정을 개선하기 위해 대다차원 데이터를 통합하고 패턴을 추론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임상적 타당성, 효용성, 사용성 문제를 조명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 임상 용도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론을 검토했습니다. AI는 방사선 종양학 분야에서 특히 혁신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방사선 치료 정확도, 정밀도, 효율성 등 전반적인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입니다. 하버드 연구팀은 이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서 AI가 가질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방사선 치료 워크플로우의 개괄적인 개요를 제공했습니다. 그걸 살펴보자면 인공지능 기술은 임상, 게놈, 이미지 데이터를 결합해 의사결정 지원 툴을 만들 수 있고 방사선 피폭 감소, 영상 화질 향상, 아티팩트를 억제해서 정확한 영상을 검출할 수 있게 하며 최적의 선량을 예측하고 자동화된 종양 및 장기 분할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고 QA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고 복잡한 치료의 오류 이벤트를 감지할 수 있으며 모션 관리와 스케줄링을 통해 임상 효율성과 환자의 경험을 개선시킬 수 있고 치료에 따르는 방사선 유도 독성 및 기타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음으로써 실시간으로 유의미한 임상 의사 결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흉부 방사선 촬영 이미지를 기반으로 자동화된 딥러닝 접근 방식을 이용해서 폐암 검진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도 진행되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을 통해 폐암에 걸릴 위험이 높은 흡연자를 더 많이 식별할 수 있었으며 식별된 환자는 CT 검사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환자의 전자의료기록 EMR에서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폐암을 예측하는 CNN을 사용했습니다. 개발된 신경면은 CXR-LC, 그러니까 체스트 엑스레이 렁 캔서라 부르며 체스트 엑스레이 이미지와 나이, 성별, 흡연 유무 등의 데모그래픽 데이터와 기타 EMR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하버드 연구팀은 관상동맥 칼슘의 존재와 정도를 정량화하여 심혈관 이벤트를 자동적이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딥러닝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알고리즘을 통한 예측과 심혈관 이상 사이의 연관성은 ECG 게이티드, 난 게이티드 스캔을 포함한 그런 다양한 CT 스캔 프로토콜을 적용한 CT 스캐너 이미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딥러닝 시스템은 그걸 통해 심장의 위치 측정, 심장 분할, 그리고 관상동맥 칼슘 분할, 그래서 칼슘 점수를 계산을 하는 이 4개 연속 단계로 구성을 했으며 유넷 아키텍처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보이고 있는 프로젝트는 심혈관 방사선학에서 개발된 CT 스캔의 볼리메트릭 하트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딥러닝 시스템이 그 치료 계획을 최적화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연구입니다. 방사선 치료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은 영상으로부터 리스크 세그멘테이션을 분할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연된 시스템은 유넷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Separated 3D 딥러닝 모델을 연속적으로 2번 사용한 모델입니다. 인공지능의 자율적 기능은 개발자의 알고리즘 적용 의도와 개발, 검증, 규제, 배치 이런 것들의 가이드를 정의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상황은 위험 검출을 우선시하는 상황에서 의도되었지만 이 의도된 자율성의 범위는 아직까지 잘 탐색되거나 정의되지 못했습니다. 하버드 팀은 의료 인공지능의 자율성 수준에 대한 위험 기반 모델을 제안했고요. 규제 및 임상 평가에 이 모델이 도움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가장 간단히 의료 인공지능은 일반적으로 보조와 자율 알고리즘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의료 과실 발생 시에 책임을 설정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결정하는 데 유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항 분류는 인공지능의 자율성을 완벽히 포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와 항공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미국 교통부의 5가지 자동화 수준 그 식별에 맞추어서 의료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유사한 모델을 하버드 연구팀에서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미국 3대 유수대학의 그 의료 인공지능과 관련된 최근 행보와 이슈 연구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코비드-19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AI 활용도를 높여서 국가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코비드-19이 시작된 시점에선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AI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한국,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는 AI와 머신러닝에 도움을 받는 새로운 전략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들 국가가 초기에 비교적으로 성공적으로 질병의 확산을 막거나 빠르게 백신을 시험하고 개발한 이유가 부분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 비상 상태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와 기술의 광범위한 사용은 중요한 기능이 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더 이상 의학 분야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많은 연구자들이 의료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제한된 의료 자원에 대한 압력이 증가한 코비드-19 환경 하에서 진단, 감시, 치료법 찾기, 임상의사 결정 지원을 돕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이 대유형화의 의료의 효율성과 효과를 향상시키는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IoT 기술, 리소스 할당, 예측 모델 시뮬레이션, 의료격리 로봇 등의 이런 추가 기술들과 함께 의심 환자 감지, 대규모 검사, 치료법 결정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헬스케어 업계의 채택은 헬스케어 업계의 그 AI 채택은 그리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지난 몇 년간 활동이 되게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AI를 채택하고 있으며 AI는 만성질환 관리, 임상시험 개선, 의료 영상, 의료 운영 결정 지원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헬스케어 혁신에 동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비드-19는 AI에 대한 빠른 혁신과 투자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요. 글로벌 데이터 전망에 따르면 헬스케어 산업의 AI 시장 규모는 2019년 15억 달러에서 2024년 3배 정도에 이르는 43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연구의 성장에 따라 AI 시스템은 이제 더 지능적이고 잘 훈련되고 있으며 임상치료에서 맨파워 요소를 어느 정도 대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일상적인 진단 및 치료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동시에 의사결정 관련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에 개입하는 배경에 있어서 이것이 인간이라는 그 임상의사를 줄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질 높은 의료 전달 과정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딥러닝과 머신러닝 기술을 통한 인공지능 기술은 적절한 진단과 치료 방법을 통해 환자 관리에 최적화를 이끌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질병의 확산과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코비드-19 대유행 기간이 2020년 동안 많은 기관과 기업들은 질병 확산을 추적하고 환자의 그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했습니다. 이번 위기로 학계와 보건 시스템 판매 업체들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역량을 개발하고 다듬어서 2021년 이후에 더욱 고도화된 기술 개발에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경험하는 방식은 진화하고 있으며 코비드-19과 같은 환경은 이 변화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경제 역학이 재구성되고 있고요. 소비자가 의료 서비스의 생태계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있습니다. 즉 합리적인 비용으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이를 통해 질병의 사전 예방적 접근이 용이해질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 분야의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아닌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디지털화된 미래의 의료 기술을 위한 인력 시장으로의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따라서 역할 변화와 다양화가 유도되기는 하겠지만 인력을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의료 전문가들에게 환자와 연결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인간적인 측면이 보완된 최상의 진료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비드-19 동안 의료업계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수준의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비디지털화된 기업들에게 디지털을 유도하는 것을 강요했고요. 이런 발빠른 변화를 맞춰서 진행한 기업들의 가치가 상승되어서 거래, 합병, IPO의 유도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디지털 의료의 현금 유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부터의 의료 인공지능 기술은 병원을 더욱 똑똑하게 할 것이며 원격 의료와 홈헬스케어의 전환 사례를 더욱더 창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자와 가장 가까운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고 병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환자 부작용 사건을 예측하고 예방하며 질병을 관리하는 데 더욱더 인공지능 기술이 이용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 지원하는 더 밝은 의료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이고 냉철한 의학윤리에 대한 반성이 함께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동시에 윤리적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